세상에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가 많지만 우리 어른들이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아동 학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동 학대하면 정인이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생후 8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입양되어 온 지 271일 만에 그 양부모가 가혹한 학대 행위를 계속해왔고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 살인죄로 기소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아동에 대한 그 살인 행위도 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도저히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살인죄보다 더 형을 무겁게 징역 7년 이상 형을 받는 아동 학대 살인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정인이법인데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은 2015년에도 참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슈퍼마켓 주인의 경찰 신고 전화로부터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이 슈퍼마켓에 아이가 한 명 들어오는데요. 슈퍼마켓 주인은 이 한눈에 보기 한 6살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는 놀랍게도 11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 친부, 그다음에 아버지 동거녀, 그리고 동거녀의 친구 요렇게 이 세 어른에게서 지속적인 이제 학대를 받았던 것인데요. 거의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지속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11살짜리 어린이가 4살 아이 평균 몸무게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너무나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발견 이후에 의학적인 진단 치료 검사를 해보니까 늑골이 2개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에 심각한 멍이 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게임에만 집에 있어 몰두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귀찮게 한다든지 이러면 주먹, 발로 마구 때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행거, 옷 거는 거 있잖아요. 그 쇠파이프로도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며칠간 밥을 안 주고 굶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손 노끈으로 막 묶고 결박을 한 채로 이 뒷 베란다, 창고 같은 거 이런 데 막 감금해 두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배가 고파가지고 묶여있던 노끈을 가까스로 풉니다. 그리고 이 높은 2층 베란다를 탈출을 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가까운 슈퍼마켓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11살 여자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맨발로 집에서 탈출했는데 몸 곳곳이 멍들어 있었고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2년 넘게 집에 가둬놓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녀의 키는 120cm,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도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2일 낮 자신의 집인 빌라 2층의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집안 욕실과 세탁실에 갇히길 수십 차례, 동거녀와 살며 인터넷 게임에 빠져 산 아버지는 딸이 남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매질을 했고 일주일 넘게 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학대가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 주변에서 눈치를 못 챘을까요? 범죄 심리학자들 다수가 아동 학대 피해자 분들을 이제 생존자라고 불러요. 예,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함께 사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죠. 결국 아주 심각한 중상해나 커다란 사건이 되어서야만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어떤 범죄보다도 암수 범죄가 많죠. 그리고 실제 아동학대의 80%는 그렇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80%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장기 결석 아동들, 학교에 가야 하는데 오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당한 딸은 학교를 2년 넘게 결석했지만 교육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동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정부가 부랴부랴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그 법과 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여전히 부족하고요. 앞서 제가 이제 생존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동 학대는
그 자체가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피해 후유증으로 남게 되죠. 2013년에 미국 여러 대학에서 네.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아동학대 피해자들과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그 fMRI라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를 이제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전전두엽하고 해마 부위를 연결짓는 곳에 손상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 영향은 뭐냐면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견뎌내기 힘들게 되고요. 정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상당히 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과거엔 대놓고 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면 이제는 아동학대가 처벌받는다는 걸 아니까 몰래 숨어서 그리고 지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저지른다든지 정서적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 아동이 받는 충격은 다른 아이들은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괴롭고 모욕당한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이 외부적인 몸의 상처는 없어도 마음의 상처는 더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친권자, 양육권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고 새롭게 그 나이 또래 맞는 애정과 관심과 양육을 해줄 사람에게 보호를 제대로 찾아서 연결해 주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이제 막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를 당했던 경험에 범죄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피해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연쇄살인범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아동학대 피해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강력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없죠. 조소도 안 되고 정당화의 논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절대 다수는 절대로 내가 당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겠어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의지로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 학대 피해 후유증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아동학대 피해 후유증을 안고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으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다수고요. 아주 극소수가 자신이 받은 아동학대 피해를 학습을 하죠. 그리고는 다른 방법은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욕구 불만이 생기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또는 갈등이나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면 그걸 자기가 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학대하고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2010년에 발생했죠. 양천구 신정동의 옥탑방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웃음소리가 기분 나빠서 살인했다라고 알려졌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범인이 33살이었는데 10여 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가 출소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새로 적응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인데 2010년 8월 7일이었죠. 이 사람이 일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 자기는 안 불러준 거죠. 그래서 그때 일하러 갈 때 필요한 망치, 칼, 이런 장비들을 든 가방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린이 놀이터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린 거죠.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미래도 희망도 없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앉아 있는데 너희들은 뭐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 라는 그런 이제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들어갔더니 내 식구가 사는 옥탑방이었어요.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TV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깜짝 놀라잖아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그랬더니 가방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가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화장실에 계시다 나오고 또 그 장면을 보니까 가방에서 칼을 꺼내서 아버지를 또 찔렀어요.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가정집에 침입해 이유 없이 가장을 살해한 신정동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윤 씨는 신정동 일대를 배회하다 단란한 주말 저녁을 보내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그 현장에 갔는데 미스터리인 거죠. 이게 도대체가 범행 뭐 동기가 불분명하죠.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원한 지금 사람도 없고 불만 가진 사람도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CCTV에서 발견된 모습이 있어요. 그 현장에 떨어진 모자, 인상착의.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30일 넘게 계속 현장 주변에서 탐문하고 그러다 이제 36일째 되는 날 갑자기 형사 한 분이 잠깐 차를 세운 거예요. 창밖에 그 CCTV에 찍힌 것과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은 가방을 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가서 왜 그랬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멀리 도망갈 의사도 없었고 그럴 요량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4시간 면담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랬는지를 따져보니까 이 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극심한 가정폭력, 온 가족이 다 폭행을 당했어요. 술만 드시고 막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 폭행하고 아이들은 도망 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하던 행패를 학습을 한 거예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술 마시고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걸 똑같이 하다가 그걸 강력범죄에 저지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뿌리는 아동학대더라 이 말이죠. 현장 검증에서 윤 씨는 행복한 가정의 웃음소리가 자신의 처지와 비교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와 비교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경찰은 윤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 본인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 당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을 때 사회가 제대로 개입해서 보호하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그런 개입을 했었더라면 과연 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겼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돼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알스범잡하면서 가장 얘기 들을 때 마음 아픈 게 아동학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몇 차례 다뤘는지 모릅니다.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 얘기는 부단히 계속 저희가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보호시설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돼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귀에 씌었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어떤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뭐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모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일단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뭐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뭐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의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어. 친엄마는 아무런 뭐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이 좀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랑하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옴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정신의학적으로 좀 위험한 관심병이 있을까요? 그 뮌하우젠 증후군 같이 뮌하우젠 증후군. 아예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해, 뭐 심지어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없는 질병을 얘기한다던가 불행을 만들어내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하죠. 사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 학계에서는 1950년대에 미국의 의사가 이런 종류의 그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증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나 관심을 받기를 원한 나머지 거짓으로 꾸며댄다거나 주로 몸을 이제 막 상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증세를 보이는 건데, 근데 이 뮌하우젠 증후군 가운데 아주 안 좋을 수 있는 케이스가 그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끌어내는, 그러니까 자기를 상해하지 않고도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나아진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자신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자식을 아프게 만들거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의 그 스피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는 그 아들을 키우는 과정을 SNS에 육아 일기처럼 쫙 올린 거예요. 아주 많이 열심히 올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응원도 해주고 뭐. 근데 결국에 이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때 결국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부모와 자식 이 관계를 쭉 봐왔던 주위 사람들, 특히 병원이나 이런 데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고 이제 부검도 하게 되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그 치사량 이상의 나트륨이 검출이 됐어요, 몸에서. 근데 그런 정도의 나트륨은 그냥 뭐 웬만큼 먹어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나트륨, 즉 소금이죠. 소금을 독극물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스피어스가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자꾸 다 토하고 그래서 여기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검사할 때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병원을 전전하면서 계속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 의사가 수술을 해서 관을 이렇게 위장에 직접 넣어서 연결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돼요. 그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는 아이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음식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있었던 그 한 며칠 전에 그 CCTV를 쭉 분석해 보니 이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는데 뭐 했는지 모르죠. CCTV는 없으니까 그쪽에는. 그 이후에 애가 이제 서서히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바로 그 관을 통해서 그 소금물을 다량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넣은 거죠. 계속 넣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트륨 중독으로 이제 아이가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픈 그런 것들을 계속 SNS나 뭐 이런 데 올리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일단 처음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그 사진을 200장이나 찍었다 그러는데 사실 그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슬퍼서 경황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사실 이거는 진짜 끔찍한 거죠. How could a mother ever treat her innocent child in such a callous, inhumane, and calculating manner? Do you even realize the magnitude of your crime? It's a sentence of 20 years to life, 5 less than the maximum, 5 more than the minimum.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뮌하우젠 그 증후군이고 사실 이 뮌하우젠 증후군이 SNS를 만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됐다고 할까? 근데 이 사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적진 않더라고요. The West Virginia mom, accused of injecting her son's IV with feces at Children's Hospital, is going to go to trial in August. These are pictures Candida Flutie posted on her Facebook page. They show her son in the hospital being treated for Hirschsprung disease. The Dallas mother, accused of subjecting her son to more than a dozen surgeries and hundreds of hospital visits, even though he was not sick, faced a judge today.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자원이 바로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그 여러분의 관심을 단 1분이라도 더 끌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라는 자원을 놓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많이 빼앗기고 있죠. 관심을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정도까지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 뭐든 지나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사실 관심 받으면 기분 좋은 일이고 아까도 제가 가서 사진 찍어서 인별에 올렸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과해지면 범죄가 되고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